네, 시민 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월요일부터 왜 이러냐 하는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정말 힘들게 시작을 했었는데 양지수 모두 한 2%대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쉽지 않겠다 했지만 10시 30분을 기점으로 모두 낙폭을 축소했고요. 코스닥은 1%대까지 올라갔고 코스피는 낙폭을 축소했으나 0.33% 약보합권에서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 안에서 반등한 섹터와 종목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락이 좀 끝이 난 것일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 매니저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월수팀 나왔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조범수 매니저, 김병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오늘장 한 줄평 어떻게 좀 바라봤는지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평 어떻습니까? 제가 갑자기 한 줄평을 까먹어가지고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즉흥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셔도 돼요. 일단 오늘장 한 줄평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지수 반등할 때는 역시 주도주가 강하게 반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못 먹어도 주도주가 찐이다. 네, 이제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사실 주말 미국 증시 마감된 거 보고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일단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2,500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 한 700포인트 아래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고요. 700포인트랑 2,500포인트 이탈하면서 바로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죠. 일단 전반적으로 최근에 조정이 컸던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그 폭은 크지 않았고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3분기 실적 기대감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낙폭 큰 조정을 보였던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뭐 재룡전기라든지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반등에 성공했단 말이죠. 일단 시장이 반등할 땐 역시 주도주 위주로 반등을 한다. 그쵸.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가 반등하다 보니까 그동안 시장이 침체되었을 때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개별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주도주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래서 일단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하루도 주도주가 반등을 보인다라면 개별 테마주들이 하루 더 쉬어가는 거고 만약에 내일 장 초반 주도주들이 다시 한번 갭상승 띄운 다음에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다시 한번 개별 테마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힘든 시간들이 오래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럴 때 시장이 반등할 때 뭔가 주도주와 같이 올라간다라면 우리가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백인현 매니저는 못 먹어도 주도주가 찐이다. 주도주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 이어서 조범수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평 안 까먹으셨죠? 저도 까먹었을까 봐 빨리 봤습니다. 네. 오늘장 한 줄평은요? 네, 오늘장은 이렇게 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은 언제나 탈출할 기회를 준다라는 말씀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쎄한데요? 왜 쎄합니까? 어찌됐든 반등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어찌됐든 반등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고 이제 반등 구간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는 거겠죠. 시장이 물론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제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 나왔을 때 이게 굉장히 논란이 거셌었어요. 그쵸. 지금 당장 패드워치만 확인해 보셔도 25bp냐 50bp냐라고 하면은 비농업 고용지표 나온 이후에 25bp 쪽으로 70% 이상으로 확 기울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재밌는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밀었단 말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월가 자료들을 많이 체크해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게 발표가 나오기 전에 전분기 것들이 전달치들이 수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향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그거 빗대서 봤었을 때 예상치는 하향이 됐지만 노동시장 회복력은 괜찮네? 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 나오고 1% 가까이 강하게 반등 나오다가 이후에 갑자기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밀로 연준 의자 나와가지고 50bp 관련된 이야기, 비컷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또 이거 빠지고 어디 뭐 트위터나 이런 데서 닉 티미라우스가 또 진정세를 펼치기 위해서 확정된 건 없다 이런 얘기를 펼쳐졌는데 이번 주간이 이제 좀 중요한 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시장은 정말 이렇게 동전 던지기를 딱 했을 때 앞면이냐 뒷면이냐 확신이 없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 좀 어느 정도 지울 수 있는 주간이 이번 주간이라고 봅니다. 이번 주간 같은 경우에는 미 대선 토론까지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이슈 이외에도 정치적 불확실성 리스크도 이 한 축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지울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것 같다. 거기다가 엔비디아, CPI 아주 많은 이벤트가 이번 주간에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기분
기분은 정말 모두 아직 좋지는 않을 거예요. 예. 아직 그래도 빠지고 있는 구간이니까. 그래도 반등이 만들 수 있는 이번 주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반등 구간 노려서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지가 이제 향후에 마지막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달렸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이번 주 엔비디아 이벤트가 있나요? 있습니다. 뭐죠? 골드만삭스에서 우리나라 시간 기준 11일이에요. 11일 날 네. 엔비디아 또 젠슨 황이 여기서 또 컨퍼런스 나옵니다. 아, 나와가지고 그래요? 또 발언을 하는데 이 발언 내용에 대해서 확정된 건 없어요. 지난 시간에 좀 미진했었다라는 거를 보완하려고 오는 건지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만 접했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블랙웰 시리즈가 9월에서 10월 사이에 9월 말에서 10월 중순까지 사이에서 출시가 될 것이다라는 맞아요. 부분은 예. 기사로 접했잖아요. 예. 엔비디아 입에서 접한 건 없단 말이에요. 그쵸. 예. 그게 나올 수도 있지 그 않을까? 분분했던 게 좀 오피셜하게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수 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이다라고 그쵸.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불확실성들이 하나 두 개씩 좀 제거가 되면은 안정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이벤트에 한번 주목해 보자라고 네.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이벤트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의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화살처럼 이라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네, 시장이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특히나 2,500 이하부터는 네.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자신 있게 2,500 이하요? 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500 이하 또는 지금 이상인데. 예. 2,500 수준 부근부터는 제가 이제 지난번 무료 방송에서 2,500 오면은 예. 무조건 매수하셔라 예. 무료 방송에서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네. 이 정도 수준에서는 여러분들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김병진 매니저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런 것들 설명을 드려야겠죠. 이미지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와 실제 기준금리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잘 한번 보시면요. 초록색 선이 1%대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게 이제 실질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의 이제 기준금리가 3.5%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지가 않아서 물가 상승률이 더뎌졌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 2.5%고 실질 금리가 3.5%면 이 둘을 빼면은 실질 금리가 1%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긴축 정도가 과잉하다라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지난 10년 동안 금리 인하를 할 때 이 실질 금리가 1%가 넘어가면 지난 10년간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데이터가 바로 이 차트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실질 기준금리가 1%가 넘어갔다라는 건 긴축 정도가 과하다. 물가 상승은 오르지 않았는데 금리만 너무 강하다라는 수준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라서 조만간 국내 증시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물론 뭐 전체적인 뭐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뭐 대출의 이제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그 시기가 정해지겠지만 앞으로 하반기가 되면 될수록 투자자에게 확실히 유리한 시점이 됐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시황을 짚어드린 것처럼 2,500 또는 그 미만 이 부근선에선 적극적인 매수가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거고요. 네. 단기간에 바로 뭐 명절을 앞두고 반등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셔도 되는 시점이라고 네.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한 줄평 이야기 들어봤고요. 바로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와 비롯된 특이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6만전자가 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다른 종목들은 좀 올라갔는데 여긴 또 오늘 좀 덜 오르네라는 이 심리가 한 번 더 좀 관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 많이 좀 파란불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빠진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뭐가 씌었나라고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반면에 오늘 반도체 안에서는 좀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반도체가 비록 하락은 했지만 소부장단에서는 증설을 한다 이런 뉴스도 좀 있었고요. 엔비디아 블랙웰도 있었고요. 그 안에서 뭐 삼성전자 특히 목표가를 하향한 리포트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뭔가 불확실한 그리고 되게 희미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명쾌하게 시장을 좀 잡아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네.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 빼고요.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가 하락의 꼬리를 잘라내기는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진짜
진짜 반등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뭔가 이제 가짜 상승으로 봐야 될지 좀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매니저님은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찐반이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확인해야 될 게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가짜 반등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가 생각보다 낙폭을 키우면서 전반적으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던 만큼 업황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펀더멘털보다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하락했다라는 그쵸. 전반적인 전망이 투자자들 사이에 좀 퍼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일단 오늘 삼성전자는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인 반도체 관련 종목들 장초반에 낙폭을 키우다가 전반적으로 양봉으로 마감이 되겠단 말이죠. 일단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지수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만약에 그런 측면이라면 한두 차례 정도는 더 반등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AI 산업 버블론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 그쵸. 누가 옳은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바닥이라는 데에는 거의 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차례 정도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반응을 원하기에는 앞으로 남아있는 뭐 미국 CPI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FOMC 기준금리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9월달 전통적인 약세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가 무너지기 직전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추세 상승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대신 단발성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추가적인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제가 준비한 PPT 자료 한번 잠깐 보여주시게 되면 네.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중국향 수출 비중이 굉장히 컸었는데 예. 지금 중국 같은 경우 경기 선행지수와 IT 수요 곡선을 보게 되면 거의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경기 선행지수 증감률이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 수출 비중이 큰 우리 국내 업체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본격적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나오긴 어렵다. 왜냐하면 IT 기기 수요가 늘어나야지만 반도체 칩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당장 이번에 애플 아이폰 16 이거 외에는 당장 우리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IT 디바이스 기기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16 같은 경우 뭐 잘 팔리게 되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 상승할 모멘텀은 되겠죠.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 업황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최대 고객사인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IT 기기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적인 반등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지수 바닥적인 측면에서는 뭐 과거 2차 전지가 업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반등을 보여줬듯이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바닥이라는 접근성에서는 뭐 추가적인 단기 반등은 나타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반등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라고 백윤현 매니저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음수 매니저도 이 의견에 좀 동의를 할지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시장은 언제나 탈출할 기회를 준다라고 얘기했던 건 어떻게 의미를 해석해 보면 탈출할 기회는 단기 반등은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너무 이해를 잘해도 문제입니다. 네, 틀린 거예요? 아니면 너무 과한 해석을 했나요, 제가? 맞는 말이어서 제 할 말이 줄어드니까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할 말 많으시니까 괜찮습니다. 참 맞는 말이라. 네, 다 맞는 말이죠. 네. 네, 어찌됐든 뭐 삼성전자 이야기로 좀 시작을 했잖아요. 사실 근데 삼성전자 이 목표가 하향 같은 경우에 그래서 크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애초에 이제 KB 쪽에서도 13만 원을 목표가로 내놨었어요. 네. 13만 원 가면 코스피가 얼마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예. 네, 3천 넘어가고 그냥 싹 다 넘어가는 구간인데 사실 13만 원에서 좀 일부 하향 구간으로 넘어왔지 일부 목표가들에 대해서 하향 관점이 존재한다고 해도 장기적인 목표 내에서는 상향뷰는 그래도 지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반도체가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최근에 시장을 괴롭혀왔었던 게 경기 침체 뷰 아니면 뭐 엔캐리 트레이드 굉장히 여러 가지 악재적인 요인들을 갖다 붙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최초로 하락을 시작했을 때는 또 트럼프 때문에 봤었잖아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를 빗대고 있지만 최근에 일단 낙폭이 굉장히 심한 건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이고 저는 항상 좀 하이닉스 이론에 많이 접근하기도 하는데 네. 이거는 좀
다음 시간에 좀 미뤄둘게요.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미뤄두고 지금 현재 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등 오늘 하이닉스도 보시면 사실 삼성전자가 지수물에 맞춰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하이닉스가 오히려 지수물이랑 동조하면서 더 빨리 올라왔어요. 맞아요. 자, 하이닉스 결론적으로 15만 원 굳건하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은 앞서서 엔비디아에 대한 이벤트를 전해드렸는데 그럼 엔비디아 주가를 좀 볼게요. 지금 구간에서 필요한 거는 엔비디아의 좀 반등이지 않나라는 그쵸? 생각이 좀 예. 강합니다. 이벤트도 11일 기준으로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엔비디아가 제가 항상 과거 구간에 그러니까 모두가 위로 더 간다고 봤었을 때 저 혼자만 욕먹으면서 하락봤었을 때 당시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는 네. 포워드 EPS 기준으로 어느 정도 시장 주가가 떠 있으면 항상 이거 맞추는 조정이 나왔었다 하면서 제가 하락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드렸었는데 예. 지금 구간을 보시면은 포워드 EPS 같은 경우에서는 하늘색 라인을 보시면 돼요. 포워드 EPS 지금 밑으로 하회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뭘까요? 적어도 이 정도로 맞출 법한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려감에 대한 부분만 지워준다라고 하면 원래 B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었기 네. 때문에 이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최근에 엔비디아 이제 지난주 기준으로 푸덜과 콜옵션 기준, 콜월 기준이었던 게 푸덜이 110불 라인에 있었어요. 근데 110불 라인이 지금 깨졌거든요. 그럼 110불이 지금 다시 새로운 저항, 다시 120불이 그러면은 이전에 콜옵션에 대한 이제 콜월이었어요. 적어도 그럼 120불까지는 기술적으로 자리가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포워드 EPS 기준이랑 맞추면은 120불 정도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러면 뭐 SK 하이닉스나 우리나라 기준으로 환산하면은 반등 만약에 진짜 잘 나왔다 하면은 한 6에서 7% 과하게 올라오면은 그 예. 정도까지 좀 기대는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완전히 좀 수급이 비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장에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시장 종합 기준으로 아니면 뭐 SK 하이닉스 기준으로만 이 수급만 체크를 해보셔도 안 들어옵니다. 안 사요. 지금 보시는 건 SK 하이닉스 수급입니다. 오늘 외국인들 오늘도 팔았습니다. 그럼 최근에 외국인들 거래 형태가 어떻냐면은 선물만 사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현물 던지고 선물만 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낙폭에 대해서 이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항상 이 구간에서는 그러면은 선물 형태로만 좀 트레이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물이 반등이 나왔었을 때 쫓아 올라가는 반도체들을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아직도 하락 추세가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잊으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굉장히 여러 전환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이제 제일 빨리 다가오는 게 아마 너무 근데 많이 겹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11일에 대선 토론회가 또 있잖아요. 아, 그렇죠. 누가 이길까요? 성환 선수 혹시 어느 쪽이 더 이길 것 같으신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예. 우리나라도 저는 아닌데 노코멘트요. 굳이? 우리나라도 아닌데 굳이 노코멘트. 예. 저는 뭐 웬만해서는 뭐 대선 끝물 가면 일단 트럼프의 우세 가능성을 생각은 하는데 지금 당장의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의 가능성도 좀 지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또 조은수 매니저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왜 해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은 네.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이 없죠. 네, 사실 그 틀 내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 조사 결과에서도 보시면은 아직 후보에 대해서 더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한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9%가량은 좀 낮은 수치였던 반면에 해리스 후보는 28%가량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유했어요. 예. 그래서 이번 토론회를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잘 헤쳐나간다면은 그 지지율이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1차적으로 해소가 돼야 할 것이며 이제 끝나면서 CPI 발표까지 잘 나온다? 그런 반등에 대한 시나리오 만들 때는 너무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서는 결론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뭐 달라졌나요?에 대한 부분은 크게 없어요. 그렇죠. 사실상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뭐 지금 뭐 AI 버블론인가요? 아니면 뭐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결국엔 맞았네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결과론적이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반도체 업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구간은 아니라는 점, 과거와 같이 강하게 반등을 만들기에는 지금 현재 미진해 보인다. 이제 앞으로 또 금리 인하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당장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농업 고용 지표로 인해서 25bp냐 50bp냐 연준 의원의 입에서 나온 50bp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FOMC로 결론적으로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는 일단 이런 단기적인 이벤트로 인한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예. 게 옳다.
강한 반등보다는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면은 그 구간에서 현금 확보하자. 자, 아직 SK 하이닉스 잘 들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본전이요. 빠지지도 않았어요. 예. 본전입니다. 이 구간에서 그럼 제가 SK 하이닉스를 매도하는 시점이 현금 확보하는 시점이다라고 타이밍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간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좀 추세적으로 들어 올리는, 이제 좀 변곡점이 생기는 뭔가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까지는 우리가 아직은 지켜볼 게 좀 많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병진 매니저는 좀 뷰가 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곡점, V자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나요? 오늘 그 조범수 매니저님이 반도체 설명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주셨는데요. 예. 제가 좀 준비해왔던 내용들이 네. 따로 좀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겹쳤어요, 좀? 네, 많이 좀 겹친 부분이 있는데 네. 엔비디아가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거, 그쵸? 포워드 EPS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 이게 기본적인 이제 배경이에요. 주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엔비디아가 주가가 오르면은 같이 좀 올라가 줄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 좀 형성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앞서서 이제 조범수 매니저님이 준비하신 내용과 좀 다른 얘기를 드린다면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한 이제 반도체 전략을 저는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네,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볼 만한. 네, 나스닥 증권거래소에서 국내에 AI 반도체 지수를 최초로 또 상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AI 트렌드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미국 AI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지수가 상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제 반도체 이제 상승장에서는 정확하게 승자 독식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관련돼서 AI 반도체가 아닌 종목들, 심지어 인텔도 여기 지수의 종목 보시면은 빠져 있습니다. 인텔 같은 그런 거대 기업들도 다 빠져 있고요. AI 반도체가 아니면은 아예 이 지수물에 이제 구성이 되지 있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가 반등한다면 AI 반도체 또 HBM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엔비디아의 이제 포워드 EPS를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본다면 TSMC의 이제 코어스 패키징의 이 캐파 자체가 월간 4만 장에서 6만 장으로 어쨌든 내년에 늘어나요. 그런 부분이고 2025년까지 완판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다. 제가 이제 목표 주가 이제 범위를 보면요. 지금 144달러가 평균치거든요. 이제 최고 목표 주가는 200달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이제 103달러, 100달러 정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 올라가기 시작할 때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솔직히 이제 뭐 국내 주식만 매매하기는 좀 그렇다. 저는 이제 뭐 엔비디아를 직접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제 뭐 확실하게 내가 수익을 먹는다면 뭐 정확하게 AI 딱 생각이 나는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매매를 해보시는 전략도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챗 GPT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두 번째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거는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논란. 챗 GPT-5를 지금 오픈 AI에서 준비하고 있대요. 지금 챗 GPT-4잖아요. 그것보다 연산 속도가 100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월 구독료가 260만 원일 것이다. 라는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한 2, 3만 원 하는 월 구독료가 지금 사용자가 100만이 넘거든요. 근데 이게 260만 원이 나온다면 완전한 이제 수익성은 이제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거의 뭐 그렇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뭐 펀드 매니저들이 쓰는 뭐 데이터 가이드라든가 뭐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은 월간 이제 구독료가 그 정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정말 고성능화에 맞춘 프로그램을 GPT-5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출시될지는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나온다면 수익성인 부분에서 이것도 이제 많이 개선이 될 거고 아무튼 기존보다 100배 이상 빨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고 월간 구독료가 아니라 요즘에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성과 위주로 이 구독료를 책정하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하나 완수해주면 수학적으로 이거 하나 완료해주면 그거에 대한 프로젝트비를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성과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GPT-5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게 지금 기존보다 100배 이상 성능이 올라갔고 이거는 사실 소비자 단에서 쓰는 게 아니라 기업 단에서 이제 쓰는 그런 연구개발용인 것 같아요. 뭐 제약바이오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또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좀 돌풍이
일으켜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래 이제 국내 반도체, 특히나 HBM 관련된 종목들 이제 관련된 국내 기업들은 제가 승자독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HBM 관련된 종목들만 지금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만 정확하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 260만 원? 김병준 매니저라면 월 260만 원 내고 씁니까? 저라면 안 쓰지만 이거 기업단에서는 저는 이제 AI를 지금 쓰고 있어요. 유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260만 원 정도 이제 사용료를 낸다라는 건 기업단에서 사용을 하겠죠. 뭐 기업에서 뭔가 연구 개발을 하고 하는데 260만 원이면 굉장히 좀 저렴한 부분이고 네. 실제로 이제 펀드 매니저 분들이 이제 뭐 데이터 가이드라든가 이런 거는 한 달에 뭐 500만 원씩 내고 사용하니까 증권사나 이런 데서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단에서 쓴다라는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수요가 추가적으로 창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이제 개인이 쓰는 계정에 260만 원이 아니고 기업에서 쓸 때가 260만 원이다라고 이해를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또 자료 첫 번째로 보여주신 거 네. 그냥 지금 어떻게 명칭이 안 나왔습니다. ASOC라고 할게요. 네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그 안에서 AI만 딱 뽑아서 지수를 만든 거잖아요. 네, AI만 뽑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 뉴스 보고 네. 이거 왜 이렇게 늦게 만들었지라고 전 생각이 들었어요. 네. 조금 뒷북 느낌 아닙니까? 이게 과연 좀 부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지도 좀 의문이긴 해요. 글쎄요, 이제 나스닥 증권거래소에서 국내에 이제야 상장을 시켰다라는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예. 어쨌든 갈 거다. 약간 이런 것들을 내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믿는 사람들은 오고 안 믿는 사람들은 오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이 지금은 풍겨지고 있는데 저라면은 지금 이 지수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 안에서 오늘 좀 반도체 세부적인 이슈, 아까 제가 증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백인현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 오늘 한미반도체, 그 램테크놀로지, ISC에서는 막 각가지 증설을 한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좀 정황을 살펴봤을 때 시장이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증설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호재로 받아들여서 주가 더 올라가기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증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니저님. 일단 뭐 증설한다라는 것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AI 산업 버블론 때문에 향후 HBM 수요가 시장에 너무 약간 지금 많이 이제 팽창되어 있는 HBM 수요가 나중에 약간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뭐 삼성전자가 HBM3 8단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게 되면 향후에 HBM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실제 어떻게 향후에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수익성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설 이슈가 과거였다라면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였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자체적으로 악재는 절대 아닙니다. 악재는 절대 아니지만 과거처럼 뭐 증설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예전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그쵸. 증설한다는 이슈가 나오기만 하면 폭등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만큼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참 할 말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 좀 버블런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 좀 굉장히 과격하잖아요. 뭔가 모든 지금까지 올라온 반도체를 다 부정하는 것 같은 단어예요. 사실. 예, 맞아요. 왜냐면 이게 버블론이라고 이 이야기를 붙이면은 IT 버블 때 당시처럼 야 이거 그러면 더 빠진 완전히 다 부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하락이야? 이런 하락이야?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버블론보다는 네. 그러니까 우려감에 대해서는 표현은 그렇게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단순히 일단 나올 수 있는 조정이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 피크아웃이라는 얘기를 모건 스탠리도 써줬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일단 조정 이후에 더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반도체의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캐파 증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서도 이제 잘 짚어줬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이제 캐파 증설이 25년도에도 최대로 흘러간답니다. 그래서 완공일이랑 다시 한번 적용일이 그럼 언제쯤이에요? 25년도 말에서 26년도거든요. 그러면은 증설에 대한 모멘텀을 지금 이미 앞에서 다 받아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구간에서 안 좋은 증시 상황에서 증설한다는 거는 당연히 안 받아들여집니다. 자, 다만 긍정적으로 보면은 안정적인 공급 추세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간 앞서서 있었던 가격들이 올라가 있었던 가격들,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다고 제가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네. 프리미엄 줄어드는 과정이 온 거예요. 아, 자, 그래서 이거 디내믹스 체인지 오랜만에 한번 보실게요.
디램 익스체인지라고 우리 디램 여러분들 가격 조금 빠졌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오늘. 빠지고 있어요. 예. 사실상 이제 지금 최근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위에부터 DDR5 그리고 재고인 DDR4입니다. 빠지고 있어요. DDR4가 빠지는 속도를 굉장히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재고 자산조차도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뭐 이 이야기 관련해서는 뭐 중국에서 수출 규제 때문에 DDR4를 사갔다. 뭐 이런 대량으로 이야기도 샀다라는 있었죠. 얘기 있었죠. 네, 그런 맞아요. 얘기도 있었죠. 자, 다만 이런 구간으로 보시다시피 재고 제품에 대한 부분조차도 지금 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공급 안정 추세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넥스트 레벨 들어가기 전에 이제 조정과 휴식 기간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메모리 가격이나 아니면 반도체 공급이 확정적으로 퍼질 수 있는 구간은 언제일까요? 당연히 경기가 회복을 할 때겠죠. 우리 여러분들 제가 항상 그런 질문 하잖아요. 100만 원이면 모자라다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200만 원 드릴 테니까 가전 하나 바꾸실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안 바꿉니다. 네, 지금 딱 그 구간이에요. 결론적으로 금리 이제 인하를 또 진행을 합니다. 금리 인하를 진행하고 금리 인하가 마무리되고 시간이 지나면 결론적으로 경기는 어떻게 됩니까? 회복에 들어가요. 금리 인하가 들어가면서 빅컷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빅컷이라는 건 경기 침체를 인정하면서 뭡니까? 빠르게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결론적으로는 살아나는 구간이 옵니다. 그럼 그때 가면은 반도체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기반이 바로 KPX 증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KPX 증설이 호재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습니다. 네. 당장에는 어려운 구간이고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되고 정말 우리가 살만한 경기 좋아지고 네. 있다라는 구간에 오면은 분명히 갈 겁니다. 저는 이 구간을 25년도 말에서 26년도 사이를 보고 있어요. 지금 바닥권 구간 근처는 왔습니다. 그래서 모아는 가면 되지만 당장에 막 우리가 원했었던 대로 열심히 하지는 않는다. 네, 당장에는 막 삼성전자가 10만 원 넘어가고 SK하이닉스 다시 30만 원까지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자 하면서 올라가고 이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상승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에 이제 반도체가 들어간 거니까요. 이 포인트 다만 그래도 뭐 굉장히 그럼 여기서 완전 아예 못 올라가네요. 2차전지처럼 막 빠지는 거 아닌가요? 2차전지 보유자분들 죄송합니다. 괜히 예시를 이렇게 드렸는데 예. 이렇게 2차전지처럼 아니면 이렇게 질이 계속 빠지는 거 아닌가요?에 대한 우려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반도체는 충분하게 잘 버티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램테크놀로지의 한미반도체 ISC 오늘 증설 이슈가 있었는데 백인현 매니저, 조범수 매니저는 일단은 이게 주가를 더 빠지게 하는 요소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방파제 역할을 좀 해줄 것 같고, 그리고 조범수 매니저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뭐 어떤 뭐 고점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해서 버블 같은 것들이 좀 거쳐지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압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딱히 말을 길게 안 하는 거는 어차피 수요일에 할 말이 진짜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우리 월수팀이니까 수요일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에 오히려 여기와 관련해서 그리고 그 이벤트를 눈앞에 둔 상태에서 지금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종목 압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매니저님은 지금 일단은 최소 단기 반등은 나온다. 그리고 김병진 매니저는 더 봐도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종목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뭐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 뭐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PSK홀딩스까지 좀 더 추가적으로 본다면 보셔야 되는데 소부장에서 본다고 하면 한미반도체와 PSK홀딩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요.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설을 260대에서 400대 이상으로 증설을 했잖아요. 매출 2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OPM, 영업마진이 거의 42%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증설에 대한 효과가 판매로만 잘 이어진다면 분명히 실적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더 잘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되고 PS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HBM4로 넘어갔을 때 어쨌든 이 TSV 이 홀이 더 2배로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입출력 단자수가 1000개에서 2000개로 늘어나는 부분인데 관련된 장비가 이제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PSK홀딩스까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좀 지켜보셔야 된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와 PSK홀딩스 좀 더 추가적으로 SK하이닉스까지 곁들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단기 반등이 나온다면 종목은요? 네, 일단 단기 반등이 나온다면 과거 이제 반도체 섹터 내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도주로. 일단 기판 쪽에서는 이스페타시스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MLB 기판 이게 이제 굉장히 수요가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YC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YC 같은 경우에는 HBM용 웨이퍼 테스트 전문 업체인데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100%입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삼성전자가 HBM3 이 8단을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에 공급하게 될 경우 HBM용 웨이퍼 테스트 업체인 YC가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바닥권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장주 위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YC 얘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조범수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까요? 뭐 당연스럽게도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전에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지수 반등에서도 방향성 맞추면서 가장 강하고 빠르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네. SK 하이닉스를 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다음 추세들은 그래서 드디어 전공정이 움직일 수 있나요? 구간이 오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하반기 가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정상화 그리고 증설과 관련된 모멘텀을 다시 한번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면 원익이나 아니면 유니셈. 유니셈 같은 경우에도 칠러 스크러버 쪽이다 보니까 이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항상 수혜를 받는 종목입니다. 증설도 이미 완료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런 전공정 종목들도 이제 연말부터 해가지고 이번 조정 마무리가 되면은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공정에 대한 포인트도 함께 좀 짚어줬습니다. 자, 원래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채팅창에 유리기판 이야기가 하나 올라와가지고 이를 두고 매니저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OX 들고 간략하게, 정말 간략하게만 드릴게요. 유리기판이 간다고 한 표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채팅창에도 유리기판 쪽에 기대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뷰는 어떤지 좀 들어볼까요?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자, O가 둘, X 하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김병준 매니저님 짧게. 네.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뭐 어쨌든 뭐 차세대 이제 기술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대장주 쪽 위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관련주가 주가가 움직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도 짧게 들어볼까요? 뭐 사실 이제 유리기판을 설명할 때는 항상 저는 이제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랑 비교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예. 결국에 이제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발열을 잡아야 되고 그런 부분 측면에서는 유리기판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MLC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반도체 칩을 실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발열도 작고 수명도 길고 약간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플라스틱 기판이 유리기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은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X를 들어주신 조범수 매니저님. 뭐 대표주 하면 태성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 하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테마성은 괜찮다고 봐요. 단기적으로 테마성은 네. 괜찮은데 장기 투자는 안 합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 띄워주시면은 네, 이게 태성의 재무 제품입니다. 네, 태성이에요. 태성 재무 제품입니다. 연간이고 분기고요. 연간으로 보실게요. 네, 영업이익이 네, 이것밖에 안 되네요.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시려 테마주다. 네.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테마성으로는 갈 것이다 라는 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일단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특이점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한미약품이 HOP, 이 한미 비만 파이프라이팅 프로젝트에서 비공개로 개발해온 이 세 번째 신개념 비만 치료제 연구 결과를 이제 11월에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한미약품 파이프라인이요, 기존 비만 치료제가 이제 체중 감량을 하면은 근육 손실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그 한계를 좀 뛰어넘은 제품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체중 감량도 하고 근육 손실 없는 제품, 좀 신개념 제품으로 간다라는 건데 금요일에 일단 한미약품이 주가가 먼저 튀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주가 좀 낙폭을 축소하는 데만 좀 강조를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는 항상 좀 경영권 분쟁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뭔가 반영이 잘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이 여러모로 좀 듭니다. 그리고 오늘 대봉에르스가 비만 치료제에선 가장 또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뉴스, 앞으로 또 호재성 뉴스도 여러 가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김병진 매니저님. 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이 되면은 위고비도 이제 우리나라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네. 비만 치료제가 조금 더 시장에 큰 영향을 좀 미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사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비만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이잖아요. 그만큼 시장 규모가
뭐 항암제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작지 않은 규모고 정말 항암제 못지않은 시장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의약품이 개발만 잘 된다면 충분히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호재성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약품의 이제 비만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미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비만약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올랐어요. 인벤티지랩도 주가가 거의 17%. 네, 맞아요.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만드는 기업도 주가가 올랐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뭐 대봉 NS도 올랐고, 그리고 유통사인 블루엠텍, 삭센달에 유통하는 블루엠텍도 주가가 이제 10% 이상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요. 항미약품이 앞서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11월 달에 이제 비만 학회에서 발표가 있는데 HOP라는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5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비만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인 맞춤형 GLP-1 유사체. 네. 이걸 하나의 첫 번째로 이제 만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고도 비만을 위한 3중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슐린 분비도 해주고요. 에너지 소비도 해주고 거기에다 지방 분해까지 이제 도와주는 3중 작용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출시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 규모가 수십조 단위이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매출을 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5가지를 이제 경구용으로 가능한 플랫폼이라든가 라이프 스타일이나 뭐 수능도에 맞춘 플랫폼, 이 5가지를 이제 한미약품이 개발하겠다. 이게 바로 이제 HOP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임상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임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마글루타이드 대비해서 임상 2A상에서 이 에피노 페그주타이드 보시면은 체중 감소 효과가, 간지방 감소 효과가 72%나 나왔어요. 42% 대비해서 세마글루타이드 대비해서 훨씬 더 월등한 효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임상에 대한 효능이 굉장히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3중 작용제가 만약에 출시가 돼서 글로벌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최소 이거는 블록버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증권사에서도 이 한미약품이 이 5중 작용제에서 한 2~3가지만 성공해서 임상에 출시를 해놨다라고 하더라도 한 약품당, 한 약물당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추산하기로는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잘 임상이 끝난다면 10조 이상의 그런 이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대중화돼 있잖아요. 비만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비만을 박멸하겠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근손실도 줄여주지 않고 근육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슐린 분비해주고 에너지 소비해주고 지방 분해까지 같이 해주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식욕도 억제해주고 그냥 정말 꿈의 치료제를 지금 한미약품이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임상 데이터에서도 세마글루타이드가 지금 60조 매출 내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았다. 그리고 이 이미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HM15275에 대한 전임상도 지금 체중 감소율도 보시면은 빨간색 선을 보시면은 이 체중 감소율을 딱 나오실 겁니다. 가장 체중 감소율이 높아요. 임상에서, 전임상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게 나왔고요. 혈당, 당뇨까지도 이 빨간색 선 보시면 크게 줄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한미약품의 HOP 프로젝트가 임상 2A상인데 잘만 넘어간다고 하면은 주가는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이런 데이터들 보면은 너무 좋아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한미약품이죠. 또 한미입니다. 자, 한미약품인데 참 한미약품이 비만 치료제 한다라는 거 연초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약품이 비만 치료제 밸류를 받고 있나라고 생각하는 데는 저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그만큼 잘 못 갔기 때문에. 그래서 매니저님 세 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내가 지금 비만 치료제를 투자할 거다. 그래서 한미약품을 산다. 라면 O, 그리고 아니다. 라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사겠다라고 생각하면 X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를 투자한다, 한미약품을 사겠다.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자, 일단 조범수 매니저가 저랑 좀 생각이 같은 것 같아요.
무거워요. 무겁다? 네, 여기 무겁죠. 무거워서 비만 치료제 그 밸류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일단 뭐 식약처에서 승인 받은 건도 좋긴 한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기술 수출 건들이 좀 많긴 하잖아요. 네. 일단은 FDA 쪽으로 일단 일상에 이제 진입 시도 중입니다. 한미약품은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을 일단은 기대해 볼 법은 합니다. GLP 정형이니까요. 근데 최근에 저는 딱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당장 비만 관련주들을 보시면은 일라이 릴리조차도 최근에 하락세에서 버티지를 못하고 또 밀렸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거꾸로 우리나라 증시가 먼저 선행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참 대단한 만병통치약이 아닌가. 네. 저도 출시하면 100만 원 이내면은 맞아야 하지 않나. 100만 이상이어도 저는 먹을 것 같아요. 100만 원 이상은 저는 좀 비싼 것 같아요. 네. 뭐 운동하면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야죠. 네. 네, 100만 원 붙여야죠. 네.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성화는. 저도 빼야 될 게 많아갖고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제가 네이버 밴드에 좀 올려놨어요. 이제 어떤 비만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좋은가.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는 비만약 같은 경우에도 커트라인이 있어요. 데드라인이 있어요. FOMC라는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FOMC 이후로 50pp냐 25pp 결국에 이게 지금 전반적인 시장이 마찬가지거든요. 비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에 학회와 관련된 일정 말씀드리면서 FOMC 이후로 한 달 동안 학회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 전해드렸었잖아요. 그렇다시피 비만 관련주들도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로 많이 올라갔었던 만큼 FOMC 결정으로 인해서 변동성을 만들 가능성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 FOMC 전까지 이 비만약들 반등세에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거 자료 하나를 네이버 밴드에 올려놓고 왔어요. 예. 이제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 현황을 좀 올려놓고 왔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뭐 여기는 저렇고 저기는 저렇고 이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비만약 관련주들 중에 지금 임상 진행 중이고 FDA 아니면 중국, 미국 향 이렇게 관련돼서 나뉘어져 있는 이 표거든요. 네이버 밴드에 올려놨으니까요. 네이버 밴드 조범수 검색하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이 종목들 하나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차트 살아있는 거 그거 공략하십시오. 차라리 그게 나아요. 네. 대신 FOMC 전까지. 우리나라는 그럼 이번 주네요. 딱. 이번 주까지 데드라인 그러네요. 커트라인이 있으니까 비만약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일단 금리 인하에 관련된 수혜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만큼 이 추세 쫓아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D&D 파마텍이 좀 괜찮아 보이네요. 경구용. D&D 알겠습니다. 파마텍 쪽이 일단 지금 IND 승인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임상 1상과 관련된 뉴스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D&D 파마텍 정도가 가장 이슈 플레이성에서는 가장 좋지 않나. 저는 한미약품보다는 D&D 파마텍이 괜찮아 보인다라고 네.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5 들어주셨거든요. 한미약품은 좀 이번 기회로 비만 치료제 쪽의 밸류를 좀 잘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네, 뭐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11월 달에 발표하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 외에도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에페글레나타이드라고 해서 한국인 체형에 맞는 비만 치료제를 지금 현재 국내 임상 3상이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부각받지 못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고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관련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장에서 기간 수급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오히려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 부각받지 못한 점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한미약품은 여전히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채팅창에도 지금 뭐 펩트론, HK, 이노엔, 대봉 LS 다양한 종목들 이야기가 나와서 종목 압축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향후에 시장에서 가장 부각될 수 있는 쪽이라고 보고 있고 네. 일단 한미약품 아까 전에 방금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은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장에서 한 17% 올랐는데 네. 지금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피하 주사 방식으로 지금 비만 치료제를 투여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피하 주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벤티지랩이 가지고 있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를 한 번 주사하게 되면 뭐 길게는 1개월 그 이상 또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주사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비만 치료제는 사람들이 조금 더 소비자들이 좀 더 편하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경구용이라든지 뭐 주사 장기 지속형이라든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는 측면에서는 네. 인벤티지랩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본 보니까 삼천당 제약
있던데 인벤티지랩 말고. 지난번에 제가 네. 3,000당 제약을 계속 말씀을 드려가지고 최근에 이제 제가 오늘 아까 전에 처음에는 3,000당 제약으로 드렸다가 네. 인벤티지랩으로 바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벤티지랩, 한미약품 이야기 들어봤고 아까 이제 조은수 매니저는 D&D 파마텍 종목까지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있어요. 차트 이뻐 보이는 거 딱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발견했나요? 아니요. 이거 원래 이거 비밀 원래 비기를 꺼내는 건가요? 아니 비기는 아니고 네. 아니 이미 많은 분들께서 똑같은 관점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HK 이노엔 차트가 예뻐요. 네. 그렇군요. 차트랑 수급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실상 최근에 시장 내에서 아무리 수급 좋아도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차트가 안 만들어져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뉴스가 있어도 못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HK 이노엔처럼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는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볼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HK 이노엔, 네. D&D 파마텍 차트 예쁜 종목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가 이쁜 쪽을 보자라고 이야기했고요. 이어서 김병준 매니저님 들어볼까요? 네, 저는 한미약품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한미약품이 예전에 이제 비만 치료에 대한 밸류를 지금 못 받고 계시다고 맞아요. 얘기해 주셨잖아요. 2015년에 이제 얀센의 비만 당뇨 치료제로 기술 수출을 했었어요. 네. 근데 2019년에 비만 당뇨 치료제로 혈당 수치가 크게 낮춰지지 않아서 기술 반환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반환 됐죠. 맞아요. 네, 2019년에. 그래서 이제 적응증을 이 지방 간염 치료제 적응증으로 바꾼 거예요. 메쉬 치료제로 바꾼 다음에 2020년도에 다시 임상을 진행을 했고 지금 임상 2A상 결과로 봤을 때 간 지방 감소율이 72.7%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네. 타 약물에 대비해서 간 지방 간염으로 봤을 때 적응증을 봤을 때 확실히 낮아졌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한미약품이 이번에 일을 간 게 HM1527호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타 약물 위고비나 뭐 젯바운드 대비해서 체중 감소율이 월등하단 말이에요. 전임상에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하나로 만들어서 삼중작용제로 한번 내가 해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 임상 데이터로 봤을 때는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적응증을 바꿔서 진행을 하고 네. 여러 가지 다른 추가적인 약품 HM 15211 그리고 HM 15275 네. 이런 전임상 데이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걸 병용으로 한다면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 그래서 한미약품과 펩트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준 매니저님 확실히 앞에 한미 들어가니까 한미 반도체 막 나오고 HM도 HBM으로 막 나오죠. 그렇죠. 저도 네, 좀 오늘 비슷해요. 방송 내내 하는데 그런 것 같았어요. 네, 의약품이 하필 또 HM이에요. 예, HM 맞아요. 15275라서 맞아요. 비슷합니다. 이게 입에 붙은 것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HBM 말고 HM 쪽을 또 이제 관심을 있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우리 시간으로 잠시 후 새벽 2시에 아이폰 16이 출시가 됩니다. AI가 탑재된 첫 아이폰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교체 주기 수요. 이 두 가지가 현재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침체된 AI 흐름에 이 활력을 좀 불어 넣어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만의 거밍치 IT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16이 15회에 비해서 현재 10% 소폭 늘어난 출하량을 예상했고요. 아이폰 16 시리즈의 선주문은 이 4분기와 내년 상반기 생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기에 선주문 결과를 먼저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어요. 자, 일단 아이폰 16 출시 우리가 좀 어떤 쪽에 대비를 먼저 하고 있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S20을 쓰고 있는 조범수 매니저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 아닙니다. 24입니다. 24군요. 20은 24 저희 어머니가 쓰고 울트라예요. 있어요. 20은 저희 어머니가 쓰고 있습니다. 네. 24 유저 조범수 매니저님. 제가 참 아이폰도 써보고 다 네. 써보고 근데 최근에는 좀 신제품으로 바꾼 주기가 많이 뜸해지긴 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원래 항상 1년 주기로 바꿔왔던 사람인데 아이폰 관련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상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다음 넥스트예요. 넥스트. 이제 우리가 AI 때문에 기업 간의 거래 형태로 엔비디아가 수혜를 받고 엔비디아로 AI 서버를 구축했으면은 이제 상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게 온디바이스 AI고 가장 먼저 나왔었던 게 이 삼성전자. 네. 참 비싸게 주고 샀는데 좀 싸게 주면 안 되나. 네. 네.
삼성전자가 먼저 나왔었죠. 일단 삼성전자를 먼저 선행적으로 예시를 좀 보시자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갤럭시 S24 출시 이후에 그때 당시만 반짝하면서 판매량이 올라오고 지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폰 16이 출시한다고 하니까 통신사들에서도 보조금을 조금 더 늘려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휴대폰 세일즈에 많이 크게 좀 나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아이폰이 확실히 파급력이 큽니다. 지금 증시에서 아이폰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 보시면은 스펙을 한번 볼게요. 사양 어떻게 나오는지. 아, 스펙. 이제 아이폰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물론 OLED나 카메라 쪽, 뭐 LG나 BH 이 얘기가 일반적일 텐데 가장 큰 틀 내에서는 아이폰이 드디어 메모리를 올린다고라는 부분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제가 쓰고 있는 삼성전자가 메모리가 12기가가 들어갑니다. 오. 애플은 근데 전자까지 6기가까지밖에 안 들어갔어요. 되게 작네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그만큼 최적화가 잘 돼가지고 메모리가 적어도 우리는 상관없다라는 관점이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메모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다익램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어쨌든 이 메모리 용량 자체가 6기가에서 8기가로 대략적으로 30%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따른 LPDDR 메모리에 대한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통용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좀 결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침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아이폰 16이 지금 출하량 뭐 10%가량 판매 이제 생산량에 대해서 늘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서 경기 침체라는 말 한마디면 이거 모든 거를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이게 좀 해소가 돼야 됩니다. 애플에 대한 지금 기대감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주가 보시면 미국장에서도 애플은 방어주다라는 이야기를 하다시피 최근의 하락장 속에서도 애플의 하락세는 크지 않습니다. 강하게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따른 기대감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저녁이죠. 오늘에 이제 또 아이폰 16이 공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또 다른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후 넥스트 단계가 조금 걱정되긴 해요. 그렇죠. 뭐냐면은 애플이 원래 전 세계적으로 애플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소비가 새로 생긴다라는 관점을 모두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럼 우리 항상 그 문제의 딱 한 나라 중국. 중국에 대한 이슈도 같이 붙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국향 같은 경우에 이번에 또 애플 아이폰 16에 대해서 AI 때문에 판매에 대해서 중지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슬금슬금 또 돌고 있거든요. 해당 이슈에 대해서 또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아이폰을 통해서 반등을 만든다라는 관점보다는 경기 침체 우려가 완전히 지워져야지만 이 온디바이스 AI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애플이 굳건하기 때문에 애플 관련주들도 최근에 상승분 대비해서 빠르게 급락한 이후에 반등 폭도 굉장히 강합니다. 애플 관련주도 이번 발표와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의 반등 강도에 따라서 함께 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요. 애플 관련주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이 되게 어려웠을 때 한 2주, 3주 전에 항상 이야기를 했던 게 아이폰 16 출시 그리고 여기에 대한 리뷰에 따라서 지금 조금 침체되어 있는 AI 쪽도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관측 좀 여러 가지가 나왔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출시가. 김병진 매니저님 봤을 때는 아직 그 뷰는 좀 계속 고수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뭐 아이폰에 AI가 들어가면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이고 뭐 AI에 대한 기대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이폰 AI 기능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이폰이 지금 AI 기능을 좀 늦게 출시하는 이유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사용자한테 맞는 AI들을 배포하기 위해서 조금 아이폰 출시 이후에 iOS 10월에 한다고 하죠, 업데이트 통해서. 네,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장문이라든가 뭐 아니면 통화 녹음, 통화도 이제 자동으로 녹음해서 요약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통화를 이제 녹음해가지고 뭐 상대방한테 알리고 나도 알고 그다음에 이걸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고 이런 기능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확실히 저는 편리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특히나 업무하시는 분들, 전화로 업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나도 편리한 기능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기존에 이제 아이폰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부품 출하량이
전작 대비해서 한 10% 정도밖에 맞아요. 이제 높게 그렇습니다. 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지금 막 예전처럼 막 40%, 50%를 높게 잡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기술 수준은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이폰이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메모리 탑재량도 늘 것이고 관련돼서 제품 가격이 얼마에 출시되시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챗 GPT가 무료로 들어가는 것만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요가 있을 거라고 전 보여지는 게 근데 어쨌든 지금 전 유료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유료로 구독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료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저는 그 부분에서도 시리의 AI GPT가 또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판매량은 굉장히 좋을 거고 딱 이거 하나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애플이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국내에서 주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백인현 매니저님은 지금 이 아이폰 16 출시와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좀 어느 쪽으로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위기의 반도체를 구할까? 아니면 조금 더 1차원적으로 아이폰 관련주들, 부품주들을 보는 게 나을까? 어디에 좀 손을 들어주고 계십니까? 일단 뭐 반도체 쪽은 다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 애플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출시되는 모든 아이폰에 OLED 디스플레이를 채택을 합니다. 그쵸.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많이 알려진 LG 이노텍이나 BH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좋은데 내년을 바라봤을 때는 이제 OLED 관련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 한 군데랑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에서 디스플레이를 공급받는데 일단 OLED가 본격적으로 탑재되기 시작한다면 뭐 LG 디스플레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삼성 디스플레이에 OLED 소재를 공급하는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도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덕산네오룩스 차트 잠깐만 보여주시게 되면 네. 덕산네오룩스 아무도 지금 신경 쓰지 않을 때 요번 최근에 지수 급락장에서도 잘 버텼고요. 특히 기간 수급이 들어오면서 종목이 버텼거든요. 일단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OLED를 탑재한 아이폰을 보게 된다라면 덕산네오룩스 주가는 다시 한번 재평가 받으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주가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반도체 좋겠지만 일단 저는 디스플레이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저도 하나만 얹어볼게요, 매니저님. MLCC까지는 좀 아직은 성급합니까? 백인현 매니저님. 뭐 MLCC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MLCC 대표적인 종목은 삼성전기인데 그쵸? 예. 생각보다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잘 오르고 있다가 최근에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네. 결국에 저는 이제 MLCC 관련 종목들도 결국에는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업데이트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적극적인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적극적입니다. 삼성전기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예, 좋아했다? 요즘에는 제가 업데이트를 많이 안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금 더 첨언해 주실 분 있으시면 얘기해 주셔도 되고. 김명준 매니저님. 아이폰의 AI 기능 이거를 조금 설명을 더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MLCC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쪽 얘기인가요? 아이폰의 AI 기능. 사실 이제 아이폰 관련된 종목 하면은 네. 아이폰 부품주가 있고 AI,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아이폰의 AI 기능이 반응이 좋으면 온디바이스 AI로 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아이폰 AI 기능은 사진 앱의 클린업 도구라고 해서 우리가 사진 찍은 다음에 포토샵을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좀 삭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이 되고요. 텍스트로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2024년도 가족여행 하면은 메모리에서 알아서 내가 가족여행 갔던 영상들과 사진을 조합해서 영화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이제 AI 기능이 들어가고요. 아직도 출시되진 않았지만 내가 이제 써뒀던 메모라든가 이런 것들의 내용들, 요약들을 파악을 해서 이모티콘 같은 것도 생성하는 AI 기능, 상상도 못하는 이제 새로운 기능들이 이제 들어갈 거라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관련된 종목까지 제가 이어서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AI 기능이 공개된 건 아니니까 부품주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종목 압축해 주시는 거죠? 네, 종목 네. 압축해드리겠습니다. 종목으로는 BH와 LG이노텍을 우선 보도록 하고요. 네. 아이폰의 AI 기능이 출시되면 그때에 맞춰서 또 관련된 이슈를 또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 그리고 BH 다양한 AI 기술력을 기반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범수 매니저님. 병진 매니저 앞에서 하시는 말씀 듣고 딱 이 생각이 났어요. 그거 삼성도 되는데요?
근데 왜 부각이 안 됐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어찌됐든 애플 관련주 쪽으로 보면은 저는 일단 부품주를 보려고 합니다. 부품주 중에서 야 이게 이렇게 소외됐나 하는 종목 하나 있어요. 더구전자. 애플에 꾸준하게 프레스 부품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 너무 시장에 소외되고 있다 보니까 일단 이런 종목도 있었다라는 걸 상기하기 위해서 더구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구전자 진짜 오랜만에 듭니다.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저도 이제 LG 이노텍이랑 BH가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스플레이 쪽, OLED 쪽에서는 이제 OLED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덕산 네오룩스 여러분들이 한번 업데이트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까지 잘 챙겨보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특이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역시나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매니저들과는 이제 무료 방송 통해서 각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특별한 탑5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에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이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눠보시죠.